대한민국 정부 수립 291쪽. 남북협상 보겠습니다. 정부 수립하는데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가 달라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사자회담 중간에 박스 한번 봐보세요. 48년 4월 남북 정치 지도자 간의 요인회담. 협상 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사자회담이 이루어졌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송전 지속, 전기 끊지 말라는 얘기. 일제강점기 북한 쪽에 모든 산업화 시설이 구성되다 보니 남쪽은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들.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된다면요. 그 다음에 연백 수리조합 개방 등 합의, 즉 물이 내려오는 부분을 막지 말라는 얘기야. 농사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거죠. 조만식의 월남 문제도 약속되었다. 조mon선에서는 평화에 살고 민족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 섞여 살 수 없다는 거야. 남쪽으로 내려오게 해달라는 얘기. 그러나 의미 있는 정치적 합의나 결정은 다 없었습니다. 결국은 김일성에서 김구 선생님이 이용내하고 많은 꼴로 되고 말았다. 네. 그다음에 단독 총선거에 대한 움직임 가겠습니다. 제주 4.3 사건하고요. 여수 순천 10.19 사건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전과 후에 하나씩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큰 사건, 제주 4.3 사건. 제주도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학살, 피해를 당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4.3 사건입니다. 훗날 우리가 50 총선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선거가 이루어지죠. 정부 수립의 총선거도 제주도민들은 총선거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선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죠. 그리고 후에, 전과 후니까 후에 가장 대표적인 여수 순천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10.19 사건, 10월 19일 사건.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죠. 이후에 봅시다. 여수 순천 갑니다. 제주도 파견 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 군대 내 일부 세력이 무장 반란을 일으켜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 진압군에 의해 사태가 수습되었으나 반란군 중 일부는 지리산에 들어가 무장 활동, 즉 일명 빨치산 게릴라 활동하게 된 출발점이 여기더라. 게릴라 활동이 되더라. 전과 후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전과 후 정부 수립 전에 제주도, 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되게 어수선한 정부 수립 시기에 전과 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전에 나타난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게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자를 겨냥해 결성한 반공단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경찰은 후퇴하는 과정에 이들 전부 다 집단 학살했어요. 되게 우리 역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반민족행위처벌법. 줄여서 우리는 반민특위법이라고 합니다. 예. 정부 수립하고 나면 제일 나타나는 게 반민특위법입니다. 빈출 적어놓을까요? 예, 빈출. 48년 9월. 목적 재헌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한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내용, 일제시대 친일행했던 사람들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하겠다.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국내에 국회 내에 설치했대. 국회에 크게 동그라미 치죠. 네. 국회에 설치했대요. 반발, 반공정 우선시하던 이승만 정 소극적인 태도. 거기 소극적 태도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승만이 적극적 태도가 아니라 소극적 태도로 국회의원들이 남노당과 내통했다는 뿌락지 사건을 조작, 친일 세력의 방해 공작 등등으로 여러 사건이 발생됐다. 이승만 정부에 되게 세력이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국회 뿌락지 사건이라고 하는 게 터져 나옵니다. 뿌락지란 말은 간첩행위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간첩행위 사건을 조작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많이 체포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넘길게요. 기출열은 꼭 풀어보시고요. 300페이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합니다. (50) 총선거, 5월 11일 총선거. 불참 세력이 있죠. 남북협상파. 남북협상파 누구죠? 김구. 김구는 하나의 조국, 하나의 나라에서 통일된 나라에서 선거를 하자. 김구 같은 세력들은 반대. 뿐만이 아니라 자익 세력도 불참. 하여 재헌 국회를 구성하였다. 재헌.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이때 처음 결정하게 되었다. 재헌 국회는 간접선거의 대통령이다. 자, 재헌 국회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맞죠? 헌법을 제정했다는 뜻이잖아요. 헌법을 제정했다. 우리 7월 17일 날 우리 재헌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할 때 재헌 국회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헌법의 1조이라는 뭐예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를 할 건지 민주주의를 할 건지를 처음 거기서 규정해놨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국회의원을 처음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서 뭘 받는 거예요? 쉽게 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나라잖아요. 없잖아요. 나라도 없고 법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국회의원도 뽑자.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법을 재헌헌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재헌헌법이라고 하더라. 총선거 내용 가보겠습니다. 재헌국회에서는 간접선거에 따라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대요. 봐봐. 50 총선거에서 이승만을 선출한 게 아니에요. 50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그리고 재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의장이기도 해요. 이승만은. 재헌국회 의장이기도 하고 여기서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했어요. 오케이? 결과. 총선거인데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이다. 보통 1인 1표, 누구나 평등, 그 다음에 비밀, 오픈되지 않은 비밀, 그 다음에 간접이나 직접 가서 우리가 기명에 표기했다. 21세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21세 크게 동그라미 치시죠. 21세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만 18세다 보니까 딱 착각하기 좋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만 21세 이상입니다. 결과 재헌국회 의원을 선출했다. 임기 2년. 가장 많이 당선된 인원은 무소속. 5월 30일 재헌국회가 개원. 한개. 김구십 남북협상파 공산주의 불참. 총 200개 의석 중에 제주도 2개 의석은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98명이 선출됐다. 훗날 제주 사사건 이후 1년 후에 선거가 이루어져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 2명을 뽑게 되었다. 재헌헌법 전문 내용 보시죠. 이건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총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 부총리 4년으로 한다. 쭉쭉쭉 보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북한 정권 우리가 처음에 나올 일이 없고요. 그 301조 제 상단에 보시면 포스터가 있을 거예요. 50 총선거 포스터 있죠. 요건 우리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302쪽 남한의 농지개혁 한번 보겠습니다. 남한의 농지개혁 별표 오른쪽에 도표를 봐주시면 이걸로 그냥 합시다. 303쪽에 남북한 농지 비교합니다.
실시 연도 남한 49년, 북한 46년. 누가 더 빠른가요? 북한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북한의 농지 개혁, 북한은 토지 개혁, 우리는 농지 개혁입니다. 그 이유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남한은 산림과 임야는 제외합니다. 근데 북한은 전 국토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토지 개혁이고 우리는 농지 개혁이라고 합니다. 북한 보시죠.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국가에서 지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빼앗고 빼앗은 토지를 북한, 그네들 말로 북한 인민들에게 토지를 n분의 1 다 분배했다. 무상분배래요. 우리는 유상매수, 우리는 지주의 의사를 되게 많이 반영해줬죠. 그냥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유상, 돈 주고 국가에서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상으로 분배해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북한 봐보시죠. 무상몰수면 지주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땅 주인 싫어하지. 야, 이 땅 가져와봐. 빼앗았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싫어하지. 자기 물건 빼앗았는데. 그러면 지주들이 싫어했던 적이 뭐가 될까요? 앞으로 상당수의 지주 계급들이 북한에는 난 못 살겠네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지주가 인정되고 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남쪽으로 상당수 인구가 유입돼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사회주의 체제 맞지 않는 사람들, 경제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상당수가 남쪽으로 와요. 그럼 남과 북이 쪼개지게 되면서 통일 전에 남한의 인구가 증가할까요? 북한의 인구가 증가할까요? 상식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답을 줬잖아. 상당수가 코드 맞지 않은 애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니까. 지주계급들과 그다음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은 애들이. 자, 인구가 어디 증가한다고요? 당연히 남한의 인구가 증가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오신 분도 계시면 전쟁 전에 이미 북한의 체계, 농지개혁의 체제가 맞지 않아서 상당수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남한의 인구는 증가, 북한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무상분배잖아요. 무상분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땅이 아무것도 없는 무전농민, 나에게 땅이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토지개혁상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통상 우리는 북한하면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국가예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분배까지 다 준다는 생산까지. 근데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본다면 무상분배가 있다고. 무상으로 우리 토지를 주겠대. 이것만 봐가지고 공산주의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북한의 토지 농지개혁의 무상분배상에는 자본주의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초기니까. 왜? 누구에게 표어돼야 돼? 민심 얻어야 돼? 무전 농민들에게, 야, 농사지을 땅을 주겠대. 되게 표를 얻을 거 아니야. 세계 임신이 좋아지지. 이와 같은 정책이 펼쳐지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53년 전쟁이 끝나죠. 그때부터 어떻게 북한이 이 토지들, 무상분배 토지를 전부 다 국가가 몰수하기 시작해. 그리고 모든 토지를 국유 농장제로 만들어서 완벽한 저희들 꿈꾸는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체제로 넘어가야 돼요. 현재. 법제상, 북한의 헌법상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 북한도 어떻게 사라는 건 사람이 사다 보니 다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돈도 가지려고 되게 노력하죠. 변형된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죠. 북한 같은 되게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어 짬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한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3정보, 북한 5정보예요. 우리는 농사짓는 땅만 분배해주고 북한에 산, 임야, 농사짓지 않는 땅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5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3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유상매수, 유상분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시기에 여러분과 전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냥 농민이에요. 내 땅도 없어요. 내 돈도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 땅을 주겠대. 무상으로 주겠대. 웬 떡? 땡큐 하고 받았어요. 근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분할 납부해야 돼요. 예를 1,000만 원짜리 땅이 했다면 그 땅을 1,000만 원짜리 갖다가 몇 년 내에 분할 상환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요? 열심히 일한 일부분 이익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갚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민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지주는 싫어하지. 땅을 빼앗겼으니까. 날로 먹겠으니까. 근데 무전 농민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6.25) 전쟁 가겠습니다.
305쪽 전쟁 과정. 북한의 남침 6월 20일 다 할 거고요. 에치슨 선언의 고무되었습니다. 북한 애들이.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요. 네.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 306쪽 한번 봐주시죠. 지도 보시면 태평양의 알류산 열도 이하로 보시면 대한민국이라는 게 알류산 열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치슨 라인이 알류산 열도 밑에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할 거고 이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대요. 근데 우리 한반도가 위쪽이에요. 북한 애들이 이걸 땡큐하고 어떻게 6.25 전쟁을 일으킬 수 되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원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에치슨 라인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국군으로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 세상에나.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1950년 6월 15일 새벽 4시에 경기도 서부전선을 향해서 경기도 오늘날의 파주시, 고양시, 서울시, 강화문까지 3일 만에 점령당했습니다. 유엔군 참전, 그 이듬해 바로 유엔군 참전이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복 50년 9월 15일, 9월 18일 서울 수복, 이때 유명한 노래 단장의 메아리 고개. 단장이라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요. 여러분 뱃속에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갖다 한자로 단장이라 불러요. 이때 많은 인사들이 가족과 헤어져요. 헤어짐의 장소가 미아리 고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전쟁이 끝나고 난 날 그 미아리를 갖다가 노래로 만들어서 유행가처럼 불리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요즘 하는 트롯이 되게 유행하게 되었다. 그때 사랑하는 가족과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됐다. 창자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이 다시 우리가 탈환됐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 애들이 후퇴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 일부 갖다가 강제로 끌고 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유명 인사였는데 우리 서울에 우리 가족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 우리 가족이 나를 보고 어떻게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 왜?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 시기니까. 그 시기의 비용으로 만들어진 게 단장의 미아리고개입니다. 중국군 개입, 10월달 중국군에 개입하면서 문제는 전쟁이 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결국 휴전이 성립했죠. 어느 나라든 간에 미국이 됐든 러시아 됐든 중국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청난 많은 희생과 경제적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지구 전쟁이 두 개 터져 있죠. 하나 1년 넘게 가고 지금 현재는 한 일주일 정도 돼갔죠. 제가 볼 때는 전쟁의 경험상 본다면 곧 휴전해야 됩니다. 예.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커져요. 주변 나라가 너무 커져요. 미국도 커지고 러시아도 커지고 너무 커집니다. 전쟁이. 경제적 피해도 많아지고 곧 휴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일 밑으로 가보시죠. 그 박스 한번 봐보시죠. 휴전선을 긋는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군사분계선, 우리 유엔군은요 38도선 북방의 어느 선, 북한은 38선 기준이에요. 포로송환, 개별 자유송환 우리는, 북한 애들은 전원 강제송환. 서로 다른 38선과 포로송환 방법에 약간 좀 차이점이 있더라.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307쪽에 전쟁 과정을 정리하는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한테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좀 선후관계 좀 봐주세요. 최근 시험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의 선후관계하고 6.25 전쟁의 선후관계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기억, 니은, 디은, 니을, 미음 만들어서 선후관계를 물어보고 있다. 임진왜란의 선후관계, 6.25 전쟁의 선후관계.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워진다,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계속 저한테 물어봅니다. 계속 보세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의 실정이 하나 있습니다. 308페이지. 거창 양밀 학살 사건. 그 다음에 국민 방위 사건. 전쟁 중에 이승만 정부의 실정.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넘겨갑니다. 자, 3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빠른 속도로
패스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돌아올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많이 갈 거예요. 페이지 310페이지. 이승만 정부에 관련된 부분도 하겠습니다. 정부의 개헌 갑니다. 발췌 개헌. 정계부터 갑니다. 자유당 주도로 대통령 직선 양언제를 개헌을 공고하는 등 대립이 일어나자 공비톱을 빙자해서 개헌령을 선포. 이승만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은 47명을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당선됐다는 명목을 가지고 체포 구속. 일명 이걸 국제공산당 사건이라 불러요. 좀 미줄방 국제공산 사건. 그리고 그걸 직선제로 개헌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 목적은 이승만 재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5.2 개헌으로 제일 하다 보니 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조항을 없애겠다. 두 번 해먹으면 또 없애겠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내용 개헌을 제출하였으나 135표로 부결.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4.4.5 논리로 인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35.333 하면 통과되지 않죠. 그래서 4.4.5라는 게 없어요. 이거 부결이에요, 무조건. 부결되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서울대학교 교수님, 수학과 교수님을 동원시켜서 반올림을 시켜버렸어요. 135.333은 136으로 본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어떤 수학 교수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철이 교수들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4.4.5를 통해서 한 번 더 집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 3대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의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됐다. 자, 봐. 부통령이 잘라 거기까지. 민주당은 야당인 거예요.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여야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협치가 잘 될까요? 잘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대통령은 뭘 할까요? 부통령에 자기가 신임할 수 있는 당이나 사람을 부통령으로 임명하고 싶겠죠. 권력을 이양하더라도 자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왜? 부정선거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부통령을 자기 사람 쓰고 싶은 거니까. 표결 결과 3분의 1표가 부족, 130표의 찬성에 그치므로 개헌이 부결. 그러나 며칠 후에 부결을 번복, 135.33445를 통해서 가결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른쪽 진보당 사건, 별표 하나 정도 하겠습니다. 그 조봉암 있죠, 보시죠. 1956년 3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미추라는 곳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민주당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슬로건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얘기합니다. 대신에 이승만 소속했던 자유당 볼까요? 갈아봤자 별 볼 일 없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애들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갈아봤자 별 볼 일 없다 이런 문구를 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구호를 인기가 높았던 신익희가 유세중에 사망합니다. 신익희 사망.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 이때 진보당 조봉암이 유협의 30% 밑을 보시죠. 우리 제3정당 중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30% 획득한 사람 유일무이합니다. 조봉암이. 지금 몇 해 전에 심상정 의원이 8%인가요? 그때 최대 맥시멈 얻었는데요. 30%하고 8%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즉 민주당에 들어갈 신익희 표가 전부 다 조봉암이 같은 거예요. 이승만의 표가 가지 않고 조봉암이 같은 겁니다. 참고로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 초기에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즉 농지계획 핵심 인사가 조봉암이에요. 이승만은 반대했지만 조봉암이 추진해서 끌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조봉암이 인기가 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에게 땅을 준 사람이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 농사지을 땅을 주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조봉암을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 평화통일로를 주장했어요. 이승만은 적전통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평화통일을 미치겠습니다. 진보사상의 조봉이 형장이술로 사라지게 된 것은 그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론이기 때문에 훗날 무죄로 다시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그 유족들에게 대해서요. 국가보안법 갑니다. 국가보안법. 목적은 뻔합니다. 뭘까요? 자기를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들 갖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엮어내기 위한 방법을 만든 게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3번 경향신문 폐간 별표.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가장 비판을 많이 한 신문사였어요.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했던 신문사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을 폐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192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독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민주당에 누가 부통령 임명됐나요? 장면이었잖아요. 장면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독재하기 어렵죠. 브레이크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자기 측근이었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부통령 임명해서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됩니다. 부정선거.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100으로 잡지 않나요,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70%라면 B라는 사람은 30%를 획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물론 중간중간에 사표가 있죠. 사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69가 되거나 28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표가 몇 %야, 2%야, 3% 이렇게 하면 이게 딱 100%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엉망진창이야. 이게 우리 속담 말로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속담에 손발이 안 맞아. 도둑질하는 것도 티가 나. 즉 부통령을 갖다가 이기붕을 자기 측근을 갖다 당선시킬 목적으로 하다 보니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가 서로 안 맞아서 나중에 서로 입맞추기 하는데 되게 총극이 발생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어린 꼬맹이들도 그 정도 퍼센트를 맞힌다. 거짓말 하려고 한다. 근데 이건 좀 창피한 얘기기도 합니다. 4.19 혁명의 전개갑니다.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을 선출, 민주당 후보로 조병옥, 부통령 후보로 장면을 위해서나 조병옥이 선거 도중에 또 죽어요. 또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예요. 배경 갑니다. 미국 유상원조를 경기의 침체, 실업자가 증가했다. 50년 말 미국 유상원조를 경기의 침체, 실업자가 증가. 기억번 별편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세 가지를 주죠. 무상으로 줍니다. 일명 300사업이라고 합니다. 300사업을 무상으로 줬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날로 먹기 때문에 괜찮아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불평불만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50년대 후반이 되면은 미국이 우리에게 300사업에 달려면 필요하면 사다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없이 갖다가 공짜로 먹었던 것들이 돈을 지불하고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소비재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버는 벌이는 1,000원인데 설탕을 한 봉지 살려고 했더니 500원이야. 옷을 하나 사려고 했더니 800원이야. 그럼 내가 버는 금액이 초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정부 정책을 비판하게 되고 반정부적 성향을 띠게 되겠죠. 60년 3.15 부정선거, 정부정선거, 대대적 부정선거. 당시 노령이던 그 당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노령 이승만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의 자유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 사흘 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사법경찰을 통해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 딱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전개. 마산에서 학생들이 규탄 시위 학생, 김주일 학생 미주로 습니다. 김주일. 오늘날에 이제 마산 상업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김주일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류탄에 맞고 죽고 마산 앞바다에 버려졌고 며칠 지나간 다음에 발견됐고 이걸로 해서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에까지 서울대학교 학생들까지 전국적 시위가 퍼졌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가요? 성대변서 좀 했습니다. 국민이라는 대통령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최초로 외국인 영부인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아가씨가 이승만 대통령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나서 살았던 부인과 함께 하와이로 망명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에 당선했던 이기붕과 이기붕의 부인 마리아하고 그의 아들들은 총으로 자결하고 끝나게 됐어요. 최후가 마지막에 되게 좀 이상하게 끝났죠. 마무리가 이상하게 끝났어요. 그 결과 허정 가두정보들은 허정 가두정보 밑으로 씁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 아웃, 부통령 권총자살 아웃, 1, 2, 3. 첫 번째가 사라지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가는데 이게 외무부 장관이 그 바톤을 물려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허정인 거예요. 그래서 허정 내각이라고 불러요. 또 이제 이분도 돌아가시면 네 번째가 되겠죠. 우리 국가에는 비상수단을 대비해서 1, 2, 3, 4, 5, 6, 7쭉 적어놨다고. 앞에 장관들이 다 죽게 되면 순서대로 이 사람이 바톤을 물려받아서 일정 기간 통치하는 방식으로. 그럼 허정이라는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해야 할 게 뭘까? 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요구사항 개헌이에요. 빨리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요구했어요. 허정해야 할 목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급갑니다. 허정의 가두정부 수립. 이승만의 하야와 자유당 정권의 붕괴 이후 외무장관을 허정으로 수반으로 하는 가두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뽑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직선제에서 관선제로 가는 거예요. 페이지 넘겨볼게요. (320페이지) 장면내각 가보겠습니다. 장면내각 시정 반쯤만 봐줄게요. 독재정권 유산 청산, 민주주의 실현, 경제개발, 남북관계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했다. 경제정책, 경제개발 5년 계획을 마련했다. 밑줄 긋습니다.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처음 마련한 게 장면내각. 밑에 제가 실천한 거 밑에다가 실천 땡땡 실천 박정희 군사정부. 박정희 정권이 아니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사정권에서 5개년 계획이 실시됩니다. 이 정도까지. 오른쪽 5.16 군사정부가 갑니다. 박정희 5.16 군사정부가 갑니다.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봤을 때 장면 내각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정부 기능이 안 된다고 본 거야. 그리고 사회 혼란만 더 키운다고 생각한 거야. 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박정희 같은 군인 출신 사람들이 군을 끌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이걸 5.16 군사정변이라고 불러요. 자, 박정희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보고 제일 하던 분 봐주시죠. 321페이지. 합해 계획을 단행하고, 자, 박정희 정부, 군사정부입니다. 합해 계획을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재판소를 만들어서, 기존의 재판소를 제한 별도의 혁명재판소를 만들어 3.15 부정선거 관련자, 3.15 부정, 정부 관료들, 국회의원들, 하물며 깡패 조직까지도 다 제거해서, 플러스 깡패 조직들, 이정재 같은 인물들이 전부 다 깡패 조직도 전부 다 소탕됐고요. 그다음에 부정축제자, 깡패를 처벌하여 국민의 환영을 받게 됐습니다. 61년 KBS 방송국 개국. 322쪽. 지급번의 별표. 경제개발 5개년을 실천.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정희 군사정부라고 그랬어요. 아직 대통령 출마하지 않았어요. 아직 군복 입고 있어요. 민정이양 추진. 63년식 5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는 혁명공원에 있었던 민정이양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본인은 국가가 안정이 되면 군인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지만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복을 벗어요. 그리고 공화당을 창당하게 돼요.
이때 김종필 같은 인사들, 훗날 국무총리 대표인사, 공화당에 입당 후 대통령 후보로 출마, 야당 후보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됩니다. 박정희 정책, 외교 정책, 한일 수교 정상화. 한일 수교 정상화 65년 밑줄. 추진 배경, 경제 개발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돈이 없어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눈치도 보겠지만 일본과의 원조를 약속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수교를 맺게 되었다. 추진 배경해 볼까요? 경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다. 또 미국이 한미일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정부가 좀 비슷하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군사동맹을 더 강화시켜야 될 비슷한 형태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관이 먼저 파견된 김종필과 오이라가 미리서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일본 해부상 오이라는 무상 독립자금, 독립축하금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민간 상업 1억 달러 등등등 청구권 자금과 경제 협력 자금 공여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전액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뭐냐? 독립 축하금이 밑줄 그어볼까요? 아니 일본이 왜 우리를 독립을 축하해 주죠? 식민지 가지고 놀았던 애들이 안 맞잖아요. 뭐를 바꿔줘야 돼? 원래 독립 축하금이 아니라 뭐를 바꿔줘야 돼?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내가 사죄해야 돼? 사죄금이 돼야 돼. 이 글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축하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우리 생각해봐. 학교 폭력 생각해봐. 가해자가 두 개 펴놓고 미안합니다. 용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죽을 죄에서 이렇게 되잖아. 야 앞으로 나한테 벗어나게 됐다. 야 축하한다. 야 이 용돈 주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굴욕적인 애교라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6.3시 굴욕적 반대 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23페이지) 베트남 파병 별표 한 3개가 있습니다.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은 우리가 진짜 파견하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파견됐죠.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되는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배경, 경제개발 자금 및 기술의 필요성과 미국의 기술 및 차관 제공을 약속, 불안각서를 받았습니다. 자, 미국이 베트남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요. 미국이 요청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가끔 우리가 유엔이 요청해서 그죠? 유엔의 요청으로 우리가 파병했다, 베트남을 파병했다 이런 제목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 미국이 요청해서 베트남에 파병 이렇게 맞습니다. 73년까지 연 인원 32만 명 규모의 부대가 파견, 전투병인 백마부대와 맹호부대 등이 파견됐습니다. 결과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과 국군의 전력이 증강. 전쟁 이후에 미군이 우리에게 신무기를 한국에 주죠. 새로운 무기들이 있습니다. 신무기들.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여러분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받는 게 여러분 우리 M16 이게 베트남 전쟁 이후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급됐던 총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우리가 만든 뭐 K1, K2 뭐 이런 거 쓰고 있죠. 혹시 K3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나 지금? 선생님 군 제대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K2 썼나요? 군대 다니시 K2? 선생님 이거 썼다고. 전방 부대만 K1 쓴다고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시절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총을 줘도 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결과 부분의 두 번째 보시죠. 많은 사상자, 한 20만 넘게 사상자가 나왔고요. 휴중, 고엽제 미치고 있어요. 고엽제. 베트남 애들이 가장 잘 싸운 게 뭐냐? 땅굴을 파가지고, 그죠? 땅굴을 땅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림 안에, 정글 안에서 되게 숨었다 빠졌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잡기가 어려워서 헬기에다 농약을
독한 제초제를 뿌려서 숲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풀을 다 죽여버렸어요. 베트남들 이동한 경로를 잘 보기 위해서. 이때 되게 베트남 덥잖아요. 우리 군인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농약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마셨답니다. 그게 피부로, 입으로, 호흡기로, 그게 훗날 고엽제로 피부가 썩어가는 이런 비용으로 발달됐어요. 이게 일명 고엽제예요. 이 고엽제 피해자만 우리나라에 한 10만 넘게. 근데 문제는 본인이 아니라 모르고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에까지도 이 고엽제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고엽제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파견 볼까요? 처음에는 의무요원, 태권도 교관이 파견됐고, 그 이어 비둘기 건설지원단, 일종의 공병대죠. 그래서 전투부대가 파견된 것은 65년, 66년입니다. 해병대, 청룡부대, 육군의 맹호부대, 그 다음에 66년에 육군 백마부대, 부사단이죠. 일명. 부사단 백마부대들이 파견되기도 했다. 기출이기도 합니다. 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325쪽) 반유신운동. 우리 1970년에 유신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장기 집권입니다. 유신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좌측 볼까요? 324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유신 집권체 등장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 개헌안을 통과시켰 72년. 일명 이걸 유신헌법이라고 불러요. 내용, 대통령 임기 6년,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중임 제한 철폐라는 얘기 뭐죠?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거 비슷해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통일적 국민 대통령 선출.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선제.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적 국민회의를 뽑아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간접선거. 통일적 국민회의. 각 시도별로 통일적 국민회의 대의원을 뽑아서 선거 당일 며칠 전에 미리서 서울에서 합숙하게 만들고, 오늘날의 장충체육관, 동국대학 옆에 있는 장충체육관에서 거수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유신운동 탄압 전개갑니다. 김대중 납치, 선후관계 물어봅니다. 일본 도쿄 호텔에 있는 김대중을 반유신을 준비하던 김대중을 납치, 현해탄에서 몸을 칭칭 돌로 묶어서 빠쳐 죽이려고 했던 사실. 훗날 미국 CIA의 첩보에 의해서 죽이지 못하고 다시 우리나라 돌아온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73년, 민청학령 사건 74년, 대학생들이 이랬던 학생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이들을 갖다가 사회주의 운동으로 명분을 붙여서 구속시키는 사건들, 민청학령, 관련자 이해찬, 김지아, 김근태, 장영달 등등등 이와 같은 인물들. 이 사람들 훗날 다 해금됐고요.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합니다. 네. 유신체제 붕괴로 갑니다. 326쪽. 3.1 민주구국선언 별표 76년입니다. 윤보선, 김대중, 아까 방금 했던 문익환 목사, 함석헌 지하 인사, 김승훈 등등등이 명동성당에서 3월 1일 날 대통령은 다른 체육관에서 3.1 기념식 하고 있고, 야당 지도자와 종교인들은 명동성당에서 긴급조치 철폐, 박정희 정권 퇴진, 민족통일 추구 등을 발표했어요. 되게 큰 의미를 가져요. 큰 의미를 갖습니다. YH 무역 농성 사건은 박정희가 끝나는 마지막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촉매제 역할을 했죠. 자, 여성 노동자 회사를 폐업 조치 향해 농성을 전개. 농성 전개 과정에 민주당 당사를 장악해서 얘들이 농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의경들을 동원시켜서 민주당 당사를 장악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 버린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죠? 과정이야 선한 과정이었고. 근데 일부 그 노조위원장이 창문 밑으로 떨어져 죽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송에 경찰들이 경찰 복식에다가 이렇게 쓰고 곤봉 들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줄게 패는 거야. 누구를? 우리 누나, 우리 언니들 패는 거야. 우리 딸을 패는 거야. 이 패는 모습을 전국에 다 방송되는 거야. 아니, 우리에게 일자리를 보존해주세요. 보장해주세요. 이런 데모야. 우리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여성 근로자들 일하는 거야. 정부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야당 당사 장악하고 난 다음에 야당 당사 말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왜? 그분들이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야당 당사여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야. 우리 일자리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런 식이에요. 느닷없이 그냥 이런 곤봉 같은 거 들고 와서 그냥 경찰들이 막 내려치는 거야, 이렇게. 우리 누나를, 우리 여동생을, 우리 딸들을. 전 국민이 다 봤어. 민심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우악스러운 남들이 곤봉적으로 여자들을 두고 팬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 잘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때부터 또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해요. 다음, 부마항쟁. YH 사건을 계기로 친민당 총재 김영삼이 정치 공세를 강화, 여당은 유신재 비판하는 김영삼 국회에 제명. 이를 계기로 김영삼은 정치 근거지인 창원 마산에서 반정부 시위로 격화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김영삼이에요. 그런데 박정희가 물러난다면 무조건 김영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이 지역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마저도 탄압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쪽 지역 사람들이 학생들과 민주인사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러겠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김재규 오늘날에 국정원장, 그 당시 안기부장을 갖다가 파견시키죠. 시국을 파견하고 수습하라고. 와서 어떻게 하죠? 보고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말하죠. 얘기합니다. 김재규가 각하께서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대통령 늙어 죽을 때가 하고 싶은데 이 자식 봐. 같은 고향이에요. 고향 후배예요. 같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가장 오른팔로 쓰던 사람이 국정원장이 올려놓지. 이 안기부장이 고향 형님한테 대통령한테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안전가옥에서 안가라고 하는 건물들이 몇 채 있어요. 한 7, 8채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주로 대통령과 술자리하는 장소들이에요. 거기에서 김재규를 포함한 오늘날 국정원 직원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죽이고 말죠. 그때 그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 심수봉이 와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대통령 술 마시는데, 그 다음에 이하여대학교 학생 2학년쯤 된 여학생이 와서 술 따르게끔 만들었어요. 이 정권은 그래도 끝난 거예요. 여대생은 술집 여인도 아니고 술집 여성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권력자들이 안가에까지 불려 술을 따르게 하는. 아니, 먹고 싶으면 지가 따라 먹지 뭔 지랄인가 모르겠어. 그렇잖아, 그제? 아니, 먹고 싶으면 뭐 하시면 되지. 뭘 지가 여자가 술 따라하면 이상한 소리하고 술 맛이 나니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더더욱 여대생을 갖다가.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이렇게 5월달 되면 대학별로 축제가 많이 있어요. 축제가. 지금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럼 이하여대 같은 여대학교는 5월달에 메이킨이라고 해서 미스 코리아 비슷한 걸 뽑아요. 이렇게 진선이.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데려다가 술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회에 인들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여학생을 데려다 같은.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시죠?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부패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12, 12사태 갑니다. 아, 12억도 먼저 봐야 되겠군요.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하면서 유신체제는 붕괴, 계엄령이 선포되고 통일적 국민에서 체계화를 대통령 선출. 12, 12사태, 신군부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육사 11기 세력들이 일부 병력을 동원하여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체포, 군권과 정치 실권을 잡아요. 네, 이게 79년 12, 12예요. 전두환과 같은 신군부 정부 권력을 잡게 되었다. 서울의 범 80년 5월 15일 유신헌법 폐지, 비상계엄령 철폐, 전두환 등 신군부 퇴진, 민주적 절차를 통한 민간정부들 주장, 학생들 대규모 시위가 전개. 서울의 범을 갖다가 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쭉 넘겨가야 됩니다. 넘기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겠습니다.